사회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쟁점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초대석 코너입니다. 24시 초대석, 오늘 초대 손님은 카이스트 김신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신엽 기자.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신문에서 취재부장을 맡고 있는 김신엽 기자입니다. 김신엽 기자가 오늘 소개해 주실 기사는 차별금지법, 그 내용과 쟁점을 들여다보다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입니다. 두 회에 걸쳐서 장문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김 기자로부터 직접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획 기사를 쓰게 된 배경이 있다면서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작년 7월에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 청년 공동행동에 참여하기로 의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학내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오가는 토론을 보면서 차별금지법의 존재 자체는 많이들 인식하고 있었지만 정작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저를 비롯한 많은 학우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차별금지법이 논의가 된 거는 언제였는지 궁금한데요. 그동안 또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도 함께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처음으로 언급된 건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회적 등권론을 제기하며 차별금지법 입법 검토를 선언한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인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했고 이 법에 근거해서 그해 11월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가 출범합니다. 다만 인권위법은 인권위의 업무와 역할 등을 다룬 조직법인데요. 이 때문에 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실제법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07년 10월 법무부에서 차별금지 법안을 입법 예고하며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에서는 학력과 병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의회선교연합 등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성적 지향, 학력, 가족 형태, 가족 상황, 병력, 출신 국가 등 7개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한 채로 법안을 다시 상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계류하다가 2008년 5월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결국 자동 폐기됐습니다. 정부 차원의 입법 추진 과정 짚어주셨는데요. 그동안 국회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있어 왔나요? 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은 국회에서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종교계와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7개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한 일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반발하여 17대 국회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외 10인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총 4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은 유권자들로부터 집단 항의를 받고 결국 법안을 자진 철회했고요. 나머지 3안 역시 상임위를 계류하다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결국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발의가 이뤄지지 않은 한편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그러던 중 21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작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10인이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했고 다음 날에는 인권위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공개하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 입법안이 지금 추진 중이죠.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장 의원의 차별금지 법안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별금지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 무엇인지는 제1장 총칙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선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등 기존 인권위법에 명시된 차별 사유 19가지와 함께 언어, 국적, 성별 정체성, 고용 형태의 총 23가지를 차별금지 사유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 영역에는 고용,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행정 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의 4가지가 해당합니다.
흔히 하는 오해 중에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에 대해 다룬다는 오해가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하다고 여겨지는 앞서 말씀드린 네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차별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차별금지법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성희롱, 괴롭힘, 차별 표시 조장 광고 행위의 5가지 행위를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면요. 우선 직접차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분리, 구별, 제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2018년에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넣어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례가 바로 직접차별에 해당합니다. 한편 간접차별은 외견사항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로 업무상 영어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의 중증 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같은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등이 해당합니다. 괴롭힘은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인데요. 학교나 직장, 공공시설처럼 차별금지 영역에서 일어난 괴롭힘은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별표시 조장 광고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가리킵니다. 네,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입법안 내용 좀 짚어볼게요. 차별에 대한 개념 부분이 1장이라고 하셨고요. 2장에서 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선 제2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별 시정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차별 시정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 그 이행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장은 차별 금지 및 예방 조치를 차별 금지 영역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에서는 모집 채용, 해고, 승진 배치, 직장 괴롭힘 등, 그리고 교육에서는 교육 기회 및 내용, 학교 활동, 교육기관의 편의 제공 의무, 학내 괴롭힘 등으로 영역마다 경우를 세분화하여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피해자에 대한 차별의 구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지금까지 추진됐던 법안들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1년 인권위법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서 그동안의 법안을 쭉 살펴볼 수 있는데요. 법안의 큰 틀과 법안이 우리 사회에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그대로 이어져 왔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법안에서 다루는 차별의 범위는 점차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 제정된 인권위법에서는 차별금지 사유의 예시로 총 19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2008년 노회찬 의원의 차별금지 법안은 여기에 언어, 고용 형태,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22가지를, 이번 장혜영 의원의 법안은 여기에 국적을 더한 23가지를 차별금지 사유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사유 중 성별을 단순히 여성 또는 남성이 아니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괄하도록 정의한 부분도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법안에서 다루는 차별의 개념도 확대됐는데요. 성희롱이나 복합차별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도 이전의 법과 다른 이번 법안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인권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차별 담론을 확장시키고 이에 따라 차별 개념도 점차 확장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간의 차별금지법이 다루는 차별의 범위가 점차 확대됐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보다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법률도 발전을 거듭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차별로부터 구제하는 데 있어 기존 인권위법보다 강제성을 강화한 점도 주요 특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법안 제4장 차별의 구제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기존 인권위법 하에서는 피해자의 진정을 통해 피진정인이나 소속기관에 강제력이 낮은 시정공고만을 내릴 수 있었지만 차별금지법 하에서는 이 시정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이조차 이해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 전까지 해당 차별행위 중지를 명령하는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고 판결을 통해 적극적 조치나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차별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보복성 등에 비추어 보아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에서 5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법안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인권위가 피해자를 위해 법률 구조를 요청하거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구제를 요청하거나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불이익 조치를 가할 때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게 되어 있는데요.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차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접근성의 차이로 피해자가 차별을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련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차별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인권위를 권력 기구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기도 하잖아요. 이런 쟁점들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또 다른 비판 중에 하나가 성적 지향성과 관련된 문제죠. 반대 측에서 이 부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들려주세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차별금지법에 언급된 23가지 차별금지 사유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은 바로 성별,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성적 지향이란 내가 어떤 성별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는지 혹은 느끼지 않는지, 즉 개인의 성적 끌림이 향하는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이성애, 동성애, 범성애, 양성애, 무성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반면 성별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 예를 들면 제가 저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한다든지 혹은 남성으로 정체할 수도 있고 논바이너리로 정체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이 성별 정체성은 태어나면서 의사나 국가 등에 의해 지정된 성과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는데요. 일치하는 사람을 시스젠더, 그렇지 않은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부릅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진영은 차별금지법이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한 것과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한 것을 문제 삼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 혹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진영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교육인데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 교육이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인권교육, 다양성 교육, 포괄적 성교육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것이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인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영국,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10대 성전환 비율이 급증한 사례를 근거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3의 성이 양산되고 HIV 감염인 비율 폭증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는데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트랜스젠더가 화장실 등 성별 이용시설을 이용하게 되므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 역시 차별금지법 반대 진영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주장입니다. 네, 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부분은 이런 관련 논의가 나올 때마다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반박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교육과 관련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진영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성교육이 잘못됐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인은 공교육에서 명확한 정보를 차단하면 청소년이 성에 노출되지 않아 안전해진다는 것은 헛된 희망이라며 오히려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 정책이라는 의견을 남기셨고요. 법안이 성소수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성소수자는 비성소수자를 표준으로 삼는 사회와 미디어에 노출되고 교육을 받아왔음에도 자신을 성소수자로 자각하고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방법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인은 그저 성소수자로 태어나도 비성소수자로 태어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이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트랜스젠더를 수용하여 여성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올해 초 숙명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학생에게 쏟아졌던 학생들의 비난과 괴롭힘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어,
사실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 아니야 라고 선을 긋고 그들이 여성 공간에 침입해서 범죄를 일으킬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한데요. 제대로 된 논거도 없을 뿐더러 트랜스젠더를 타자화하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주장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인권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쯤에서 궁금한 게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차별금지법이 없는가라는 점이에요. 현행 법규에는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뭔지 좀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특정 범죄의 사랑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 고용법 등이 그 예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까닭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복합차별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앞서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에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등 5가지 유형이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2가지 이상의 차별 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이러한 차별 유형이 발생한 복합차별도 법안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부상한 이론 중에 상호교차성 이론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사회적 전체성을 규정하는 범주는 단일하지 않고 젠더, 인종, 사회 계급 등 다양한 측면이 교차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이론입니다. 이를테면 여성은 결코 단일한 범주를 구성하지 않는데요. 여성 청소년, 장애 여성, 성소수자 여성, 흑인 여성 등 여성 안에서도 복잡한 범주가 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는 같은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단순히 흑인, 여성, 장애인 등 각 단일 범주에 대해서만 일반화하여 차별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개개인이 겪는 복잡한 차별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따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인이 겪는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차별 경험을 법으로 해석하게 해준다는 의의를 갖습니다. 한편 이미 제정된 개별적 차별금지법 대부분은 고용 등 일부 영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데요. 이 때문에 교육과 재화 용역 등 공적 영역 전반의 차별을 다루기 위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어떤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한데 지금 이 법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나요? 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추가로 제정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억압하는 동성애 독재법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진평형 관계자는 자유와 평등을 상호 충돌하는 기본권으로 설명하며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면 다른 기본권은 위축되는 만큼 정책이나 행위에 대한 비판은 도덕적 가치 수호와 민주적 사회 구현을 위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반면에 찬성 측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인터뷰에 참여한 다움 한성진 사무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를 이유로 한 인권위 진정 사건이 증가한 것을 근거로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차별에 노출된 당사자들이 자신과 주변에 어떤 차별이 가해지는지 인식하고 대응할 힘을 기르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단 차별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시민 모두가 무엇이 차별인지 인식하게 됨으로써 차별에 개입하고 평등한 관계를 실천하는 사회 전체의 평등 역량이 향상될 것이라고도 했고요. 또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하며 국가는 이를 실현할 책무를 지닌다는 헌법 정신을 차별금지법을 통해 다시 씀으로써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을 끌어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으로 사회의 모든 혐오와 차별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한 사무국장은 차별금지법은 혐오표현 방지법이 아닐 뿐더러 적용되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어 일상의 혐오를 막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줌으로써 동등한 시민 공동체로 이루어진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그 의의를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에 대한 쟁점 함께 짚어봤는데요. 끝으로 김신엽 기자의 코멘트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 기사를 취재하고 또 작성하면서 느낀 점 편안하게 전해주세요.
불과 7, 8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여성에게는 참정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성평등한 사회까지 갈 길이 멀지만 최소한 여성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고 또 그것이 당연시됐던 과거에서 벗어나 오늘날 우리가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사라진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그만큼 오랜 투쟁과 희생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성소수자나 난민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여겨지고 때론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이제 막 이 여정을 시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올해는 차별금지법 이슈에 더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혐오와 차별, 그 외에 소수자 집단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고민할 계기가 많아졌습니다. 차별금지법과 사회적 소수자를 둘러싼 논쟁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소수자 집단이 가시화되고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분명 좋은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논쟁 중에 소수자 혐오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는 발언이 자주 등장해서 혹 이것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 차별을 오히려 강화하거나 당사자분들께 큰 상처를 남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를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개인의 정체성이나 살아온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조금 더 발전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사회, 그리고 다양성을 조금 더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복잡한 이슈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잡한 문제를 짧은 시간에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김신엽 기자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24시 초대석 카이스트 김신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